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 논란 속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방중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의원 중 한 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직접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중국에 이제 이번에 갔다 오셨는데 중국 왜 가신 겁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한중 관계가 최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로서는 최대 무역 대상국이고 투자 대상국인데 한중 관계가 나빠졌을 때 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불이익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 15개월 연속 그 무역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대중무역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90%가 중국으로부터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가장 많은 무역 적자를 중국으로부터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꼭 외교 문제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도 하는데 어쨌든 이 한중 간의 여러 가지 그 외교적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그 철회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기업 쪽으로부터. 우리 당에 지금 이번에 갔던 분들이 김태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 대응팀입니다. 네. 그래서 한중 한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게 저희들의 현안 과제였고 기업 특히 경제계나 문화 관광계의 요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1차 때지만 2차는 또 7분이 또 갔습니다. 중간에 네. 또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한 얘기도 있고 티벳은 또 왜 갔느냐. 혹시 네. 좀 중국 체제 선전 이용당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자꾸 이제 시기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뭐 국내여행 가듯이 국내여행도 가려면 일주일 전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주요 기관들하고 약속을 잡고 이럴 때에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저희들도 방중 준비 과정이 이미 4월 초부터 준비가 됐었고요. 일정 자체는 한 3주 전에 다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싱하이밍 대사가 있으니까 가지 말자 이럴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두 번째 간 팀도 그런 비슷한 일정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티벳 자체 이번에 행사 자체가 무슨 정치적 행사가 아니거든요.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 행사 차원에서 가는 거를 그렇게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화 행사 한다고 해서 이게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컨대 우리가 3.1절 행사한다고 해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 일제 식민지에 우리 저항운동 관련된 걸 문화 행사를 한다고 해서 네. 이게 반일 행사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비용을 이 중국에 댔는 거 뇌물성 외유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요? 우리 진행자께서 법조계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만약 그런 기준이면 저는 정말 그게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네. 산해법상. 그다음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분 그런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초청으로 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본이나 미국 등에. 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 한국 외교부나 또 코리아 파운데이션 등등 여러 기관들도 외국 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뇌물죄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나라 박진 장관하고 외교부나 관련 단체부터 고발하셔야 될 거예요. 뇌물 공여로요. 네. 자, 그러면 다녀와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마디 하는데 예. 집권 여당의 당 대표시가 되는 분이 이런 식의 말장난식의 이런 논쟁 자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처사다. 그러니까 당 대표의 급에 안 맞는 굉장히 유치한 언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하는 거죠. 본인들이 지난번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굴욕적이란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최근에 환경수 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고 하니까 반일을 반중으로 덮겠다 이런 건데 저는 집권 여당으로 행태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중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현안이나 외교안보 현안 관련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블링컨 외교부 국무장관 들어가서 지금 양국 외교장관 회담 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경제계 인사들이 다들 들어가서 중국과 지금 다시 경제 협력을 중국과 미국이 빼내서 하려고 했던 빼내서 네. 중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려고 한 거에서 이제는 디리스킹, 중국으로부터는 위협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연이어 고위급 인사들이 양국 간을 왔다 하고 조만간 양국 정상회담도 지금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프랑스, 독일 모든 나라가 지금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 오직 한국만이 지금 나홀로 중국 때리기에 미국을 대신해서 앞장서고 있는데 이거는 외교도 아니고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좀 방중해서 성과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떤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죠? 당장에 무슨 손에 잡히는 성과는 아니지만 상당히 인식의 서로 간의 한중 양국 간의 네. 관계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중 관계에서 저희들이 얘기한 거는 지난번 사드 당시에 중국의 대응이 너무 과했다.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도 이상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어떤 경제보복이나 또는 다양한 형태의 우리에 대한 외교적 규제 행위가 너무 과했다라는 걸 했고 그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우리 국민적 감정이 매우 나빠진 게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인적, 사회문화 교류가 좀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단체 관광객 지금 중국이 한 60여 개국만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이 제외돼 있는데 단체 관광객을 허용하지 않으면 한중 간의 대규모적인 인적 교류나 사회문화 교류가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중국의 다른 주요 인사들한테 한국 방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된다고 했고, 중국 고위 관계자에서 그가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 관광 허용 문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우리가 K컬처, 소위 한국의 컨텐츠의 중국 진출에 대해서 한한령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푸는 노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불공정한 관행 등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건 중국 관계자들 대부분도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안 좋다. 그것은 한국에게도 그리고 중국에게도 나아가서 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질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최근에 연이어서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계속 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보리에서 결의안조차 채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과거 문재인 정부나 이런 진보정 우리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보리 결의안도 채택 못했다고 모든 보수 언론과 지금 국민의힘 의원 정치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비판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이 뭘 해도 안보리 결의안조차 채택을 못 하는데 이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한반도의 안정,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미국 한미동맹 강화도 당연하지만 그 넘어서서 중국과 러시아의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북한의 행동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통위 현안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인 체제입니다.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핵심은 정권의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과정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공영방송은 사실은 국민적 서비스를 위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전혀 고민이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KBS의 보도와 관련돼서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불편했죠. 아마 가장 직접적인 게 MBC로부터 시작됐는데 소위 날리면 바이든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대통령이 비속어를 했냐 안 했냐 여기서부터 방송에 대한 불신을 정부 여당이 키워나가면서 가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나쁜 방법이 돈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방송료 전기세하고 같이 우리가 지금은 그렇죠. 합동하고 있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TV 수신료를 받으려고 하면 일일이 가야 되는데 실제로 징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돈을 걷어도
35%나 40%가 징수 비용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 전기세하고 합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해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로 인해서 TV 수신료가 줄어든다든지, 네. 그런 국영방송의 재정 운영 상태가 원활치 않을 때에는 어떻게 국영방송의 재정을 보전해 줄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재정으로 한다든지, 지금 현재 필요한 예산이 4천억이다. 그러면 예. 징수 분리로 해서 4천억이 합동 징수로 4천억이 모였는데, 네. 만약 2천억밖에 안 들어오면 나머지 2천억은 재정으로 부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하면 나중에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문 닫으란 얘기입니까? 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이런 것들은 방송에 대한 길들이기, 방송 장악, 그다음에 기자들이나 방송국에 대한 정치 보복,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 방식 자체가 매우 치졸합니다. 1년의 이 상황이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에 앞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임명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경로의 청와대 내부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들어보면 이동관 특보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굉장하다고 하더군요. 예.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이동관 특보를 임명하겠다 이런 기세라고 합니다. 사실은 여권 여당 관계자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동관 지금 내정자를 둘러싼 학폭 문제가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 학폭 문제가 자칫하면 2030 세대 특히, 그리고 국민적 여론이 나쁘게 해서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에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다들 노심초사하는데, 여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권의 의원들은 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개별적으로. 근데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니 벙어리 냉가슴인 거죠. 말은 못하고 네. 지지는 해야 되는데 걱정스러워하는.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의 내정자 같은 경우는 학폭 문제에 관련된 결국은 학폭이라는 게 있었냐 없었냐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그 학폭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있었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 MB 시절에 방송장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문건도 나오고 있고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분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정한 방송, 그다음에 더 나가서 미래 디지털 환경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순히 방송 규제, 공정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미래 미디어 산업을 준비하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도대체 이동관 내정자한테 그러한 경력을 찾아볼 수 있는 경력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정방송도 할 수 없고 우리 미디어 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는 사람, 오직 네.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로 신뢰만 있는 그런 사람을 저렇게 밀어붙여서 넣는 게 과연 우리나라 방송 산업의 어떤 공정성이나 미래 이런 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임명이 됐는데, 지금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안이 꼭 검찰이 조작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 이번에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 기소장 내용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소 내용을 보니 그렇게 지금 검찰이 언론에서 나온 거 외에는 뚜렷하게 실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법조계에서도 사실은 이 체포동의안 문제와 관련 없이 구속적 부심에서 법원으로부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만나본 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얘기는 그런 차원에서 검찰에 의해서 이 사건이 조금 더 확장되고 좀 과하게 된 부분도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나 분명히 우리 당의 입장에서 어쨌든 돈봉투 사건 자체는 그 사실만으로 당에서는 당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네. 이분은 우리가 지금 바로잡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돈봉투 사건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실체적 진실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는데, 이것을 검찰이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정도로 아마 저는 김은경 위원장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아주 상식적이지만 꼭 해야 할 것
당부를 했는데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당의 그 혁신이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겠죠. 네. 예를 들면 지금의 그 국회의원이죠. 그다음에 또는 당의 주요 당직자나 그 당의 그 지도부를 구성한 분들 네. 이런 등 현재 당의 우리 당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분들 왜 이분이 개혁 대상이냐면 이분들이 그 우리 당이 어려운 상황, 즉 혁신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책임이 가장 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의원 170명이 있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지게 졌고 그다음에 이번 얼마 전에 그다음에 있었던 지방선거도 패했고 여러 가지 당 안팎의 어려움을 초래한 거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장 책임이 큰 거 아니겠어요? 네. 당 지도부하고. 그렇다면 혁신은 책임이 큰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오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위 그 윤리적인 문제,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그 정치 자금과 관련된 불투명하거나 또는 예. 그 우리가 다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개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당의 그 당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립해 나갈 거냐. 당내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문제. 예. 그리고 당의 어떤 확인된 당의 방침과 원칙은 당이라는 것은 함께 따르고 그 존중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당의 어떤 그 뭐랄까 규율이나 이런 네. 거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대응하는 것 이런 등등의 당의 기강을 세우는 문제죠. 당의 그런 원칙과 기강을 세우는 문제를 저는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기득권 내려놓기 또 기강 세우는 거 말씀을 주셨는데 기득권 관련해서는 홍익표 의원이 지금 강당으로 바꿨잖아요. 이런 게 좀 기득권 험지 출마하는 게 기득권 내려놓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요. 기득권 내려놓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예를 들면 지금까지 과도하게 지역위원장 또는 주로 현역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네. 그 지역에서는 군림하듯이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당에 있어서요, 지역 당에서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위원장도 역시 지역 당의 하나의 당원으로서 그 공동한 그 균형 있는 역할, 그다음에 과도하게 그 지역의 어떤 제왕처럼 군림하는 것들은 좀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의 그 민주주의라는 건 현재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언로가 좀 막힌 게 있어요. 이거는 네. 근데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과거에도 지금 어떤 때 보면 수혜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때는 뭐 어떤 특정 그룹을 다른 다수를 대표하는 그룹에서 다른 소수의 그룹을 압박하거나 어떤 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격하는 행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는 당이 뭔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네. 누구와 같이 가지 않으면 상대가 내가 불편하더라도 우리 당내 같이 있는 동지들하고 서로 간에 동지적 의리와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민주당이 국민적 화합과 통합을 할 수 있는 정당이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화합 못하면 국민적 화합도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 화합이나 이런 거 위해서 혁신위원 참여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의원님은? 혹시 제안이 들어온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때 혁신위원장 거론도 했는데 네. 제가 혁신 대상자가 어떻게 혁신위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자 험지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스스로 이미 혁신 대상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고 저는 어쨌든 지난 당이 이런 상황 오는 과정에서 책임이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그 3선을 했고 주요 당직도 맡았던 사람이고 당이 어쨌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가장 책임이 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혁신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뭔가 누군가를 혁신 대상으로 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저는 혁신위원은 가급적 원외 인사로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내 인사를 한다면 저는 가급적
뭐 초선 의원 중에서 좀 음. 개혁적인 의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꾸 본인은 얘기를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 출마설이 자꾸 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예. 보니까 그 조민 씨 검찰 기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국 장관의 출마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국 장관의 출마는 전적으로 조국 장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근데 지금 아직 뭐 섣부르게 판단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한 11월, 12월쯤 가서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과거에 조국 장관의 출마는 많이 권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하는 것보단 네. 그 전에 부산시장이나 아하. 또는 국회의원 출마를 많이 권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본인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인터뷰나 이렇게 나오는 보도를 보면 그 당시보다는 조금 출마 쪽에 마음이 좀 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과거에는 뭐 출마 자체를 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에 비해서는 그러나 어쨌든 국회의원 출마 자체는 본인의 의지와 함께 여러 가지 국민적 여론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아마 여러 두루 의견을 들어가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전에 저희 인터뷰할 때 전용기 의원은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얘기한 것 같고 저 장해찬 최고위원은 나오면 뭐 고맙긴 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글쎄요, 국민의힘이 고마울지 더 무서운 태풍이 될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네. 저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지금 너무 섣부르게 첫째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아직까지 본인의 의지가 정확치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 12월 정도쯤 갔을 때 여러 가지 정치 상황 그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어떤 판단도 있을 거고 그 예. 시기에 네. 그리고 최근에 조국 장관 개인으로서는 지금 법적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법적 상황이 어떻게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출마가 좋을지 아니면 출마하는 것이 쉽지 않을지는 금년 한 12월쯤 되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자꾸 여러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